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오늘도 논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유, 평화, 번영을 키워드로 꼽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1970, 80년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6.25 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죠. 일본 언론들은 역사 문제가 아닌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는 표현도 논란입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일부 보수 세력의 건국절 주장과 괴를 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이날 윤 대통령에 앞서 단상에 올랐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8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조성 이후 7년이나 미뤄져 온 영주댐 준공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죠. 잠시 후 영주댐 발전협의회 송병권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 참사 예방 및 대응을 기후 회복력에 있는 도시와 농촌 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지역대학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의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도 글로컬 대학에 예비 선정되었는데요. 최근 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신설 소식과 함께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대학 위기,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학령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심화, 수도권 대학 정원 유지라는 삼중고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학령 인구가 지금 수십 년 만에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하면은 82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무려 35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는데 수도권 인구가 늘고 지방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대학은 추가로 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수도권 입학 정원 총량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도권 입학 정원이 1998년에 세운 기준이 11만 명을 25년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령 인구도 주는데 지방 인구도 줄고 그런데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지방 대학 인원이
더 많이 감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역대학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사실 이게 지역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사회 위기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지역대학 없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타격 입은 지역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첫 번째 대학 주변의 상가, 네.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하는 우리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대외적 홍보 효과. 네. 안동대학교 때문에 안동에 처음 온 우리 다른 지역 청년들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는 것이고, 특히 지역 학생들을 지역에 묶어둘 수 있었던 그 요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거 국민학교 통폐합이 농촌 사회에 미친 영향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역 대학 살리는 일이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인데, 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최근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혁신책으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세계와 로컬, 지역을 합친 말이 글로컬인데요. 글로컬 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이라든가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올해 10곳을 지정을 하고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은 한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비롯해서 네. 각종 혁신이 적용된다든가 지자체 투자 유치 유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15개 대학이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최종 평가를 거쳐서 10월 중에 10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5개 중에 5개 탈락하는 것이고 10개 선정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비 지정대학의 우리 지역 대학들도 선정이 되었다고요? 네, 우리 지역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신청해서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생존이 달린 지역대학 입장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한 지원책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네, 원래 안동대학교는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와 통합을 하려는데 그건 안 되었고, 특히 요즘 인문학 소외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인문학을 장점을 살린 기획서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국학진흥원 같은 경북도 산하연구기관을 통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안동대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교육부의 통폐합 촉진 정책과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15개 지정된 대학을 보면은 국립대의 경우 공동으로 신청한 5개, 그러니까 통폐합을 전제로 했던 5개 중에 무려 4군데가 합격을 했고요. 예. 단독으로 합격한 국립대 4군데, 사립대 7곳도 학년 학과별 통합을 내걸었던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강조한 혁신이 바로 학교, 학년,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통합적 요소임을 이렇게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강조하는 글로컬 대학 정책이 지역 대학을 살리는 대안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반쪽짜리 대안인데 네. 지방 소멸의 관점에서 교육부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교육부에 대묻고 싶어요. 네. 그 교육부가 대학별로 쓰라고 하는 혁신기획서가 5쪽짜리가 있는데 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네.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혁신 추진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공개 방안 등인데, 이 교육부가 제시한 다양한 해외 사례들도 이런 통합이라든가 통폐합, 어떤 기업과 연계한 교육 위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컬 대학 정책 논의에서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에 지닌 역할과 위상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대학이 그냥 연구기관에 불과하면은 서울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 위주로만 평가하면은 모든 지역에 대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나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에 인재를 공급하고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싱크탱크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도라는데 교육부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을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크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안동대학교 도서관을 좋아하거든요. 네.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동네에 없는 책이 또 대학교 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대학교에서 아, 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에 네.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대학교가 없어지면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혜택을 못 받는 건데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의 한계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역대학 위기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정말 좋은 사례를 우리 반은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대학교는 안동 시민들의 대학이고요. 안동 시민이란 모두 안동대 동문이란 관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우리 도서관 반은혜 가는 아나운서도 거죠. 안동대 네. 재학생인 거죠. 일반 시민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내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책도 빌릴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네. 어떤 지역대학의 장점인데요. 네. 유럽의 대학 도시처럼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대학의 배움터여야 하며 이런 대학 도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함께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제가 택시를 탔는데 예. 기사분이 우리 안동대학교 가톨릭 상지대학 학생들 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죠. 네. 그 학생들 아니면 택시기사님이 또 얼마나 그 손님이 줄어드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작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가 했을 때 제가 안동에서 초중고 나왔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이 많은 안동의 어르신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지역대학이 어떤 관점이셨을까 했을 때 네. 지역대학의 소중함을 우리 지역사회 스스로가 좀 가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나 좀 반성해 봅니다. 그렇네요. 지역에 청년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과연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네. 먼저 바꿔야 되고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이제 할 일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대학 인근 인프라 개선하는 것을 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안동 지역 대학생들 주도로 그 모디 684 안동역에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설문조사 결과 안동대학교 재학생들 가장 높은 불편사항이 바로 교통과 의료를 꼽았습니다. 중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이 안동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역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안동대학교와 가톨릭 상지대학 근처에 대학가 셔틀버스나 말버스를 운행하면은 매우 효과적일 텐데 네.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됩니다. 이처럼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는 할 일들이 많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 전체를 지역대학의 학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학교 전공 하나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 시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역대학을 적극적인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제 반은혜 아나운서님도 이제 예비 신입생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동대학교가 내년부터 성인 학습자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성인 학습 자학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네. 30살 이상인 자로서 네.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포함해 했던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을 이제 수능 시험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합니다. 네. 크게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과 스포츠 레저학 전공이 있고요. 네. 두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인 학습자 학부는 말 그대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학부고요. 직장인과 만학도를 위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도 하고 또 사회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조기 졸업할 수 있게도 하고요. 네. 또 주말과 야간 수업 등의 탄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맞춤형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나 안동과 경북 지역민들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은 기회네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신입생 충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입생 충원에도 좋고요. 특히 지역민들에게도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대학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학습자 학부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늘 바로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의 한계점, 지역대학 살리기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 성인 학습자 학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희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영주댐은 2016년 조성 이후 아직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아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죠. 그런 영주댐 준공이 곧 날 거라고 합니다. 영주댐 발전협의회 송병권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조성된 이후 7년째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아서 논란이 컸는데요. 그간 준공 요청 민원도 제기하고 걸개 대회도 열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주댐 드디어 곧 준공이 날 거라고요? 예, 빠르면은 이번 달 8월 말 될 거고요. 그래서 네. 9월 이내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영주댐 지사 회의실에서 저희들 영주댐 발전협의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영주시장, 수자원공사 사장이 함께 모여서 댐 준공 조정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네. 저도 그 민영인 신청인 대표로 직접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날 조정한 다음 날 8월 10일에 지금 댐 준공 인가 신청서를 수자원공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지금 제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댐 본체 준공이 한번 났습니다만은 네. 그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댐 전체 사업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정상 마무리하고 뒷부분은 영주시가 마무리하는 걸로 조정을 하여서 댐 전체 이제 준공인가 승인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합의하게 된 것은 영주댐 발전협의회에서 준공 승인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댐 준공 요청 민원을 한번 넣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 영주 시민 3만 명 이상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죠. 그래서 그동안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관계기관들과 수차례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조정하게 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성 이후 7년인데요. 그간 준공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이 이제 지연된 이유입니다. 이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은 그 댐 전체 사업비에서 별도로 이제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영주댐 지사하고 영주시가 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그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영주시가 민간보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이제 총 22개 동이 이전 대상이었고, 이 18개 동은 완료가 되었고, 2개 동은 이제 마무리 중에 있고, 네. 이제 2개 동이 건축주 이제 건축물 소유자죠. 서로 합의가 요만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도에 댐 본체하고 이설설지가 준공되었고, 2018년도에 5월달에 이 문화재 입주 단지 부지 조성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2개 동이 이제 건축이 덜 됐고, 그거는 이제 개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이 사업이 완료되었지 않다. 이런 사유로 이제 사업 준공이 행정 절차가 이제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 8월 9일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서 이제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위가 이제 승인 신청하게 된 거죠. 이제 별개 사업으로 나눈 거게 된 거죠. 네, 별개 사업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 이것이 이제 지연된 이유인데, 그럼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모두 해결이 다 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예. 영주시하고 수상공사하고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비 정산을 완료를 했고요. 네. 예,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추후 발생되는 뭐 민원이 되든지 추가 비용은 이제 지자체인 영주시가 책임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공 인가에는 뭐 문제가 없으로 보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아직 완료되지 못한 2개 그 고택 그 소유자하고는 서로 이제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이제 해결되면 이제 걱정할 건 없다라는 말씀인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영주 때문에 녹조 문제 그리고 안정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이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논의 환경단체에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제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계속 했고, 저도 그 용역 결과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용역 결과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 용역 결과 수질 문제나 안정성 문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영주댐이 지금 만수위도 가져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운영됐고, 이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안정성은. 네. 용역 보고서도 보면은, 안정댐 그 분야 현지 조사에서 댐체 기울어진 현상 없다. 또 댐체 균열 비구조적 균열이고, 네. 하류 집안의 누수 안정성도 이상 없다. 또 유자 조절지 원리 시에도 구조 안정성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조 문제는 수질 문제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영주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댐 호수들이 이게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녹조와 관련된 수질 문제 부분은 이 물관리 차원에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문제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에 보면은 다 이게 전부 다 점검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밀 점검 결과 모두 A 등급으로 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A 등급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녹조 문제, 안정성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준공까지 남은 절차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지난 10일날 이제 저희들 준공 신청을 수상공사가 대구지방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서류 검토하고 현장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아마 이제 현장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준공 고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신청했고 서류 검토 후에 현장 실사 오고 준공 고시만 남아있다. 이렇게 과정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7년이나 준공이 늦어지면서 각종 개발 사업도 함께 지연이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면도 클 것 같은데요. 영주댐 준공으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게 영주댐이 준공되지 않아서 이제 보류되었던 이제 개발 사업들, 이것들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이제 개발 사업들은 이제 대부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협의가 힘들었었거든요. 보류되어갖고.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의 추진에 이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영주댐 뭐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자 유치가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됐으니 영주댐만 준공되면 이제 민간에 의한 주변 개발도 좀 활발해질 것 같다고 봅니다. 네.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거고 민간에 의한 주변의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 사업이 예정 또는 진행 중일까요? 지금 현재 그 영주댐 주변에는 뭐 용마루 공원이라든가 전망대, 또 영주댐 물문화관, 어드벤처 타워, 오토 캠핑장 이런 부분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뭐 스포츠 컴플렉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제 댐 전체 구간에 이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영주시에서도 지금 영주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댐 준공, 미준공 때문에 그 보류되었던 이제 그 레포트 시설 조성 사업, 또 패러글라이딩 조성 사업, 또 수생태 국가 조성 사업, 병원면과 문수면에 이제 지수탑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매설하는 공사, 또 2, 3면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도 대치 우회 도로 건설 사업, 또 영주댐 수변 강화 생태 자원화 단지 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이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주댐 준공으로 인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까요? 자연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관광시설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영주에는 또 이렇다 숙박시설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또 뭐 가까운 거리 음식단지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주시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영주시를 이제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에도 우리 주민들도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는 아무래도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이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숙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댐 발전협의회 송병권 사무국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원 CNI가 스테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35.8%로 2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2.7%로 2주 전보다 5.7%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내려오고 부정도 내려온 결과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에서
1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호남 하면은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20대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보면 10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20대가 조사에 응답한 연령대 중에서는 가장 10대와 가까운 연령대죠. 20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14.5%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 다른 이유보다도 이 잼버리에 대한 책임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락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는 영향을 안 미칠 텐데 계속해서 전북이다 아니다 여가부다 아니다 전북이다 여가부다 전북이다 여가부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면서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7.1%, 국민의힘 33.9%로 나타났습니다. 한 14%포인트, 14%포인트가량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인데, 네.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내가 봤던 다른 조사는 그렇지 않던데, 자동응답 조사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14~15% 정도 더 국민의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면접조사,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는, 약 한 12에서 많게는 한 17%, 평균적으로는 14에서 15% 정도는, 이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낮은, 네. 더, 내려온 결과, 더 낮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 전화면접 조사, 한국갤럽이나 이제 MBS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또 국민의힘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는데 높은 결과도 있는데 왜 자동응답 조사는 이게 국민의힘보다도 좀 꽤 차이를 둔 높은 결과로 나타나냐면 이게 바로 샤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약입니다. 15%포인트 정도의 샤이 보수가 더 있는 결과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결과로 또 나타나고 있는 이 차이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잼버리 대회와는 별로 이제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길어지니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지역 특성도 있고 또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더 내려갔다는 겁니다. 더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라북도에 대한 이 책임 공방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도 이건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했던 그리고 결국 전북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뉴진스나 또 아이브 등을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이 예상하기 힘든 그런 날씨 변화, 기상 이변을 어떻게 네. 다 감당하겠느냐. 하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또는 배수로 같은 문제는 참 참담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정말 엄정하게 해서 가려내겠다.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막 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중도층도 그렇고 또 이 타겟이 되고 있는 호남이나 이걸 바라보는 학생들도 스카우트 대원들과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네. 크게 나이 차이가 없는 20대에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건 뭐 좀 부실했다, 네. 미흡했다 이러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네. 이 부분을 너무 정말 이 어떤 이전 투구가 되는 모습, 책임을 끝까지 막 고집스럽게 이게 또 여야 편가르기가 돼서 네. 또 문재인 정부 때의 잘못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다, 뭐 예산을 얼마 썼다 네. 이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뭐 어떨 때 가끔 있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 길어지게 되면 네. 이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논란은 길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를 안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유 번영뿐만 아니라 공산당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것도 정쟁적인 소지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번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연설에서 마치 당연하게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됐거든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철학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나왔던 그 표현이죠.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공산당에 맹종하는 세력, 또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거는 이제 국외 세력이 아니라 국내의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난 정권을 또 이야기하는 건가? 반국가 세력이고 이권 카르텔이고 이렇게 또 묶음으로 그냥 비판의 대상이 돼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인가? 이런 게 이렇게 되면 또 공방이 돼버리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왜 더불어민주당이 관계가 없으면 된 것이지 왜 또 뜨끔해하느냐? 뜨끔해하는 게 이상하다. 또 이렇게 또 정치적인 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나 또는 MZ세대나 또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좀 여론이 무거워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길어지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여론상으로는 진영 간 프레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발언을 한 직후에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멘토라고 합니다. 네. 이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또 별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커질 듯 하다가 조금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나중에 다시 재소환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씨가 커질 뻔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아니, 이 미국 방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을 때는 네. 지지율의 1-2%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또 국민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장례 일정 때문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일 이제 발인이 끝나고 나면 미국행에 이제 올라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를 향하게 될 텐데 네. 이 워싱턴 DC로부터 약 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고 휴양지고 이곳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 백악관 직원들을 위한 이제 휴양시설로 구인시설의 일부로 이제 지어졌던 곳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이곳에서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데이비드란 이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버지와 아들 이름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50년대였죠. 그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중동 회담도 있었고 중동의 이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중동이 상당히 또 하얗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도 있었고 카터 대통령 때도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 때도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모습은 뭐냐면 2008년도 4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를 방문합니다. 네. 그때 이제 골프 카트를 탔는데 골프장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 차량이죠. 네. 그 차량을 운전을 누가 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을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캠프 데이비드를 돌아봤다. 네. 당시에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함을 또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이제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좀 과할 정도로 친근함을 직접 운전을 한다라는 것이 좀 너무 과할 정도지 않느냐. 네. 그런 평가도 또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만남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요? 핵심 쟁점은 이제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 우리 안동 MBC 청취자분들이 이제 성남에까지 경기도 성남에까지 와보실 일은 잘 없습니다만 성남시의 이제 백현동에 그쪽 주민들은 이런 명칭을 듣는 걸 상당히 싫어요. 저도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달리 또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러게요. 옹벽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옹벽이 가파르게 되어져 있는데 한 50여 미터의 옹벽을 해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사업 규모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뭔가 이익이 나올 텐데 초과 이익을 환수하다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용도 자체가 대략 연구원이었던 단지인데 아파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용지로 4단계가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이렇게 주거 용지로까지 상당히 여러 단계로 상향이 됐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산하기관이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해명은 뭐냐면 여기에 이걸 준 주거 용지로 상향을 한 것은 그때 이거 개발 안 하면 땅이 팔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용지가 매각이 되거나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초과 개발 이익 환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만 그러느냐. 다른 지자체도 민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게 거기 옹벽이 있고 한데 거기서 무슨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냐. 이런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과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허가권자로서 시장이 시에서는 가장 높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 회기 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겁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이제 이미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로 받아들이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방탄이라고 공격을 받는 또 지적을 받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관점이죠. 여기에 이제 여론의 영향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냐 그게 아니다. 이걸 또 검찰의 정치 보복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해명을 했는데도 검찰이 안 받아주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온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8일 목요일 진행이 되는데요. 임명되는 수순이 될까요? 아니면 결격 사유가 나오게 될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뭐 2달 이상 동안 내정설이 나왔고 네. 또 자녀의 학교 폭력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이동관 당시 수석의 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달리 뭐 대통령의 임명 태도에는 미동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언론계나 또 다수의 언론계 또는 이제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대한 생각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서 방송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MBC나 KBS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진까지도 교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는 상당히 방송계 또는 언론 미디어 쪽으로 상당히 경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 특히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MZ세대나 또는 중도층, 무당층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전국 여론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서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